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2026년 6월 20일 오후 4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좀 있으면 이제 오후 5시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괴테와 격동의 시대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괴테가 살았던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초반은 그야말로 세계가 격동하는 시대였다. 그가 17살 무렵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범세계적 전쟁인 7년 전쟁이 벌어졌고 그 여파가 미국 독립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후에 이어지는 빈 회의로 인한 유럽의 격변까지 몸소 모두 겪었다. 또한 그의 일생 동안 산업혁명의 전조가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륙 간의 연결과 식민지 사업이 완전히 정착한 상태였다. 과거의 발전, 합리주의와 관념론 등등 여러 철학, 사조와 개념의 때도 불가침의 권위가 사라진 종교와 교회 등 괴테는 절대적 개념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태어나 새로운 시각이 점차 열리게 되는 시대를 살았다. 바로 그러한 배경이 슈트름 운트 드랑이라는 문학운동의 사상적인 토대가 된다. 문학에서의 질풍노도라는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이 괴테의 대표적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괴테의 저작 일생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관념론과 계몽주의적 사상의 연결은 구시대와 새시대의 다리에 있던 그의 시대가 문학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게 나오는데 프로이센은 뭐냐면은 프로이센이 지금의 독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독일이 프로이센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그리고서 이제 독일이 똑같은 독일인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선이 망하고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망하고 이제 독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 괴테가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하는 가치관의 변화, 사상의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점에 괴테가 살았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괴테의 시대는 기존의 질서와 권위가 전복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기존의 정서라는 것은 금이 가고 대체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괴테는 사회제도적인 역할로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회의가 있었다. 괴테는 신분, 재산, 나이 등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결혼의 범위에 전혀 구애를 받지도 않았다. 괴테의 연애 감정은 괴테의 본인이 느끼는 사랑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의한 것이지 사회적 통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생전 연인 관계는 숱하게 많았던 괴테가 한 번의 혼인만 치른 것도 그런 성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괴테와 연인 크리스티아네의 결혼 또한 순전히 당사자들만의 의지는 아니었다. 괴테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괴테가 신부를 찾아 결혼하기를 종용했고 격변기의 혼란 속에서 괴테는 연인 크리스티아네와 아들 아우구스트의 신변에 두려움을 느꼈다. 괴테는 가족이 법적으로도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랐고 그 책임감이 결혼에 대한 회의도 무르게 하여 크리스티아네와 결혼을 한다는 결심을 하게끔 만들었다. 괴테는 20대 중반이었을 무렵 연애했던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자제 릴리 세네만과 약혼하지만 두 집안의 불화로 곧 파혼하고 만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라냐면은 그겁니다. 괴테는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모든 사회 가치관, 생각 이런 게 바뀌는 시점에 괴테가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격동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모든 가치관이 변화하는 그런 격동의 시대에 괴테가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평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괴테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나폴레옹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그는 귀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가 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전쟁터에 가지고 다니며 7번이나 읽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 이게 좀 기막힌 얘기네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아시잖아요. 언젠가 이 나폴레옹도 내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한때 그 프랑스를 통치했던 나폴레옹이 그 괴테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었다는 거죠. 괴테의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가서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 책만큼은 휴대하고 갈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독일 바이마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에어프루트에서 유럽 제후 회의를 소집했을 당시 괴테를 만나길 원했고 1808년 10월 2일 마침내 나폴레옹은 그토록 원했던 괴테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영지 처분에 대한 협상은 칼 아우구스트 대공이 아닌 신하인 밀러가 했는데 협상을 잘해서 영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이때 밀러는 괴테를 데리고 왔다. 나폴레옹과 괴테의 저 유명한 일화도 밀러가 기록한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넘어갔는데 나폴레옹은 소설의 어느 한 장면을 지적하면서 괴테 선생은 그것을 왜 그렇게 처리했느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괴테는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황제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옳다. 하지만 만약 작가가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은밀한 기교를 사용한다면 그 작가의 입장은 이해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나폴레옹은 괴테의 말에 흡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를 마친 괴테가 접견실을 나가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도 사람이 있군. 그래서 한때는 그 나폴레옹이 이제 독일을 점령했었는데 독일을 점령하고서 이 괴테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테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나폴레옹이 괴테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좀 내 생각에는 맞지 않더라.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한 그 소설의 특정한 장면까지 이 나폴레옹이 지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굉장히 정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란 그런 유명한 통치자가 프랑스의 그 유명한 통치자가 괴테르에 대해서 이렇게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테가 문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내가 이 괴테가 문학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학 자꾸 이 문학이다 문자를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공장의 문과정을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문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베토벤도 한때 괴테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을 만큼 그를 높이 평가했다. 베토벤은 평소에 괴테의 시를 즐겨 읽었고 그의 시곡 에그몬트를 위한 서곡까지 작곡할 정도였다. 둘 다 친분이 있었던 베티나 폰 아르님이 만남을 주선했는데 베토벤과 괴테의 만남은 1812년 7월경 보헤미아의 온천 도시인 테플리츠에서 이루어졌다. 그 둘이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산책하고 있을 때 둘은 우연히 오스트리아 황후 일행과 마주쳤다. 베토벤은 팔짱을 낀 상태로 이대로 걸어갑시다. 우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비켜서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괴테는 불쑥 베토벤의 팔을 뿌리치고는 모자를 벗어 한 손에 든 채 길 가장자리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황후 일행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자세를 취했다. 베토벤은 팔을 휘저으며 황후 일행의 한복판을 황소처럼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다가 예의상 모자 끝에 가볍게 손을 갖다 대는 자세를 취했을 뿐이다. 일행이 마침내 다 지나가자 베토벤이 괴테에게 말했다. 나는 선생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 사람들을 지나치게 존경하시는군요. 베토벤은 시인을 민족의 대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국의 대표 시인 괴테가 귀족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 못마땅했다. 괴테 역시 예의 자체를 아예 없는 것으로 무시하는 베토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토벤과 괴테가 만났는데 여기서 두 사람의 이제 생각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괴테는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문학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한테는 기본적으로 예의를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황후 일행이 이제 지나간다. 오스트리아 황후 일행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깍듯이 이렇게 예의를 표했는데 베토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클래식 음악 애호가잖아요. 베토벤이 작곡한 에그먼트 서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응? 딴딴따단딴 하는 그 베토벤이 작곡한 에그먼트 서곡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베토벤이 괴테의 시를 읽고서는 작곡한 곡이라는 거죠. 그림 형제의 빌레름 그림도 괴테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독일의 문헌과 이야기를 체록하는 과정에서 괴테의 저작 다수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때 괴테에게 깊이 매료되어 자택에 괴테의 흉상까지 들여놓았다. 괴테와 우연히 한 번 만난 적은 있는데 괴테는 오랫동안 잊혀진 문화를 선호하는 수고를 했다며 그를 칭찬했다고 한다. 이 그림 형제가 동화를 쓰는 그런 작가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그림 형제. 네, 맞네요. 동화 작가네요. 이 그림 형제도 동화를 이렇게 쓰는 그런 그 동화 작가였던 이 그림 형제도 괴테를 상당히 아주 흠모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사교육에서 활약한 그의 어머니 덕택에 무명의 청년 시절일 때부터 괴테와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 알잖아요. 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이 쇼펜하우어도 반드시 할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틀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자료를 이렇게 세세히 훑어보지 않고 이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얘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쇼펜하우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다가 죽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내가 요즘에 좀 바쁩니다. 내가 이 독서도 또 하거든요. 어떤 책을 내가 독서를 하냐면은 잠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 책이 뭐죠? 여기 보면 충성과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충성과 반역. 이게 두꺼운 책이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페이지가 591페이지인가까지 나가요.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은 이제 정한기 박사인데 정한기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집필했어요. 썼는데 이 정한기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교토대학에서 이제 경제사, 경제 역사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사죠. 일본 경제 발전사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 정한기라는 사람을 내가 언제 알았냐면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유튜브 매니아잖아요. 이 정한기 박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펜과 마이크, 펜 앤 마이크 이런 데서도 나와서 정한기 박사가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한기 박사를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을 보고 놀란 게 이 책을 보고 한마디로 야, 박사는 박사로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밑에 이제 관련한 그런 문서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논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훑어봤던 문헌들 그거를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수많은 문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에 이런 이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헌을 읽어보고 검토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한 권의 논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책들을 설립하고 엄청난 조선 총독부에 있던 서류 이런 거를 엄청나게 훑어봤다 이거예요. 문헌들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책 한 권이 피땀 어린 책입니다.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나온 책이에요. 내가 우선 감탄하는 게 그거야. 야,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류와 문헌들을 훑어봤는가를 참 새삼 놀랍습니다. 놀라워. 엄청난 문헌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문헌을 이 한 권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책과 엄청난 서류들을 이 사람이 들춰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논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야,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보고 야, 과연 박사로구나. 네. 그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정한기 박사 유튜브에 나와서 이 괴테만 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한기 박사가 나와서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이 정한기 이 책 전에 또 어떤 책을 봤냐면은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이 정한기 박사가 또 썼어요. 테러리스트 김구. 근데 이 정한기 박사는 상당히 반김구 파고 반김구 그다음에 이승만 파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괴테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괴테의 열렬한 그런 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이트는 괴테의 저작 중에서도 파우스트를 극찬했다. 파우스트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감성과 이성 사이의 관계 통찰과 자신의 연구 이론 사이에서 일종의 연관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심리학자 프로이트 아시잖아요. 이 심리학자 프로이트도 괴테의 열렬한 팬이었다 이런 얘기죠.
모리 오가이가 괴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독일 유학생 시절에 쓴 일기 중에 괴테의 전집은 웅장하고 위대하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리고 오가이는 군의관으로서의 복무와 문학작품 집필을 겸하는 데에서 내부적 고뇌와 외부적 굴욕을 통렬히 느끼기도 하였는데 괴테는 황제로부터의 부름을 받아 바이마르의 고급 관리를 지내면서 작가 활동을 하여 오가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으면서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또한 오가이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일본에 최초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일본어 번역서도 냈고 파우스트의 19 중 5구절을 본인의 작품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이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도 괴테 굉장히 괴테를 흠모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이 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해 가지고 일본의 최초로 괴테의 파우스트를 소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면은 일본의 소설가이자 의사이자 번역가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괴테를 대단히 존경했다. 아인슈타인은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독서를 즐기는 인물이었는데 괴테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출판된 괴테의 모든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고 괴테의 흉상까지도 자택에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잖아요. 이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괴테를 흠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괴테를 흠모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테가 문학가로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자기 집에다가 이 괴테의 흉상 그러니까 이 가슴 위에 흉상까지 만든 그런 조각 작품 그런 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실러와의 우정. 괴테와 실러는 독일 문학의 고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들의 관계는 문학과 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러가 10살 아래다. 이들은 1788년 처음 만났으나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없었다. 괴테는 실러의 초기작인 도둑들과 돈 카를로스의 강렬한 감정적 톤을 거부하며 이를 과도한 감상으로 여겼다. 괴테 자신이 이미 그 시기를 넘어선 상태였기에 두 사람의 미학과 철학적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껴 우정이나 협력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실러 역시 괴테의 명성과 위치를 의식하며 동등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나 초기 시도는 좌절되었다. 이러한 관계가 전환된 것은 1794년 7월의 행운의 사건으로 불리는 만남이다. 괴테가 쓴 자전적 에세이 제목이기도 하며 실러와의 첫 진지한 대화를 회상한 내용이다. 이 말 자체가 독일어권에서는 이들의 만남을 일컫는 고유 명사로 굳어졌다. 예나에서 열린 자연과학 학회 모임 후에 일어났다. 식물학자 아우구스트 요한 게어르크 카를 바치가 주최한 정기 학회였는데 두 사람은 우연히 함께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의 주제는 괴테의 식물 변형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 실러는 괴테의 자연과학적 접근을 비판하며 이를 권리로 옹호하는 논의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토론을 넘어 두 사람의 우정을 촉발한 결정적 순간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이 실러도 상당히 괴테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죠.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실러는 괴테를 다시 시의 세계로 이끌었으며 괴테는 이를 두 번째 청춘으로 표현할 만큼 큰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우정은 1794년부터
1805년 실로의 사망까지 지속되었으며 약 900통 이상의 서신이 남아있다. 이 서신집은 두 사람의 지적 교류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문학, 철학, 미학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이 바이마르에서 함께 활동하며 독일 고전주의를 주도했다. 괴테의 동화는 실러와의 우정에서 영감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우정이 주요 테마이다. 실러는 이 작품의 첫 번째 독재자 비평가였으며 두 사람의 대화가 괴테의 창작을 자극했다. 또한 실러의 시와 에세이, 특히 아가페와 관련 논의에서 괴테의 영향이 드러났다. 이들의 우정은 일상적인 에피소드에서도 나타난다. 실러가 평양에 있던 시기에 괴테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썩은 과일 냄새를 없애려 했다. 그러나 실러의 아내가 이는 남편의 영감 온천이라고 설명한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실러의 시, 보증에서도 진정한 우정의 이상을 투영했다. 지금 26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실러는 괴테보다 먼저 1805년에 사망하였고 괴테는 큰 충격을 받았다. 괴테는 실러를 아들처럼 여겼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 고전주의 시대의 한 장이 마감되었다. 이들의 우정은 유럽 문학의 로맨티시즘의 전조를 가져왔으며 언어와 문학의 혁신을 이끌었다. 또한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 지적 동반자로서의 이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실러와 괴테의 두 사람의 우정이 유럽 문학의 로맨티시즘의 전조를 가져왔다. 로맨틱. 의 전조를 가져왔고 언어와 문학의 혁신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죠. 명언. 인간은 갈망하는 한 방황하느니 신이 인간을 정해야 하는 말이다. 파우스트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갈망으로 번역되는 스트레빈은 뜻이나 목표를 지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형의 번역본에서는 노력이 아닌 지향으로 번역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자, 묻혀라. 이게 좀 재미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을 하고 또 방황을 하고 이런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땅에 묻혀라 이런 얘기죠. 삶에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그겁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그 삶의 크나큰 가치다 이런 얘기죠. 사랑은 지배하지 않지만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형성하다, 생기다, 개발하다, 이루어내다, 교양을 쌓다는 의미인데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백제의 그림을 조금씩 그려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점점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성장케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빌대는 단순히 대중적인 교양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인격 도야와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교양이라고 보면 된다. 괴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빌레는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편력시대와 파우스트의 주제이기도 하다. 가르침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격려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가르침보다 더욱 중요한 게 격려라는 거죠. 격려.
용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인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여 고귀하게 되어라. 유익하고 선할지라. 예술은 그 자체로 고귀하다. 그래서 예술가는 평범한 것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을 시작하는 동안에 그는 이미 고상해진다.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나는요, 그렇잖아요. 나뿐만, 이승열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으니까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라든지 아니면 국민학교에서 대학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봅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선생님을 대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이렇게 가면 인생에 엄청난 선생님을 다 겪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이 선생님들을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다 훌륭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 중에서도 차원이 낮은 사람도 있고 차원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중학교 과정 대안학교를 다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대안학교 교장을 하던 유지택이란 그 선생님이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이 내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겪어봤는데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랬지만 그 선생님이 유난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지택이라는 분이 이 전라도에서 태어난 분인데 고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든지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도 그 국민대학 야간법대를 나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내가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만 했지 선생님을 때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이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얻어맞기만 했지 일방적으로 얻어맞기만 했지 제자가 선생님을 때려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제자한테 얻어맞는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때리지. 근데 요즘에는 제자도 선생님한테 주먹을 날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제자가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떤 연유로 그럼 내가 그 유지택이라는 교장 선생님을 때리게 됐느냐. 이제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 할 얘기 했다고요. 모여라 이거지. 그래서 가니까 너희들 말이야 우리 동네 얘기를 하면서 이 동네 평이 안 좋다.
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느냐? 응?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다. 응? 내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이야 동네에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학교에 욕을 먹였어야 되겠느냐? 내가 결국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 회초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초리를 이만큼 안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회초리는 나를 때려라. 그리고서 이 교단에 서가지고 이 바지 가랭이를 이렇게 올리고 이 종아리를 내놓고 있어. 종아리 맨살을 내놓고 있어. 자, 1번서부터 나와. 1번서부터 나와서 내 종아리를 때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잘못 가르친 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뭐뭇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선생님을 그 말한다고 선생님을 나가서 대본에 나가서 때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뭇 거리니까 계속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계속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살살 때리면 때리는 신용만 하고 약하게 때리면 세게 더 세게.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울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그렇게 이 종아리를 얻어맞는 거야. 아니 근데 종아리 세게 때리라니까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세게 때리지. 근데 나중에는 이 종아리가 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렇게 종아리가 벗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이 40명이잖아요. 그때 시골에 대안학교니까 뭐 학생도 많잖아. 40명이 다 때린 거야. 종아리로. 그 종아리가 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게 이렇게 벗더라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은 선생님을 대해봤지만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나를 때려라. 그런 선생님은 내가 난생 처음 그 유지택이라는 분 딱 한 분을 봤다니까 내가. 응?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많이 얻어맞았지만 유일하게 내가 선생님을 때려본 건 그 유지택 그 양반이다 그죠.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하다가 그 대안학교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38분을 경과했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안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됐었냐면은 주영한이라는 그런 그 양반이 있었는데 그 주영한이라는 양반이 거기가 고향이 돼.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그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뭐 머리도 좋고 영민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교관이 됐어요. 외교관이 돼가지고 뭐 어디 대사는 아니고 대사급은 아니고 어디 그 영사로 나가 있었다래. 영사. 뭐 총영사 이런 식이지. 영사로 나가 있으면서 이제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그 주영한 영사가 거기를 고향에다가 그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주영한이란 이름을 따져가지고 영한고등국민학교라 그랬어. 그때는 대안학교라고 안 하고 중학교 과정을 고등국민학교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영한고등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교무실이라고 하죠. 교무실에 들어가 보면 이 벽에 이 주영한 그 외교관 그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근데 그 유지택이라는 분이 그 학교를 인가를 교육부에 해가지고 정식 중학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뭐 힘 있는 사람한테 뭐 많이 선물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랬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결국 인가를 못 얻어냈어요. 왜냐면은 우선 학생 수가 적었고 학생 수도 미달이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 교육부에서
허가를 내줄 만한 여건이 못 됐다. 그래서 이제 정식 인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이제 뭐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엔 고향도 안 가는데 예전에 내가 고향 가보면 정식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그런 그 대안학교는 완전히 없어졌고 그 대안학교가 아닌 다른 이제 뭐 군에서 이렇게 세운 공립중학교죠.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선생님을 참 많이 겪어보고 교수도 겪어보고 했는데 그런 선생님은 그런 그 선생은 딱 유지태 그 양반이 하나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니 그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얻어맞기만 했지 내가 때려본 사실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종아리를 때려본 유일한 선생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유지택이란 그 선생님의 성량이 이런 성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지택이라는 그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분을 경과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을 맺고 또 오후에 하여튼 뭐 또 시간이 되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